그러니까 어떤 인구 감소가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인구가 더 많이 줄어도 타격이 없을 만한 동네를 찾아서 다 이동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자, 대구에 있는 부자, 강주에 있는 부자도 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그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거 고폭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사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치제라고 하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고, 이제 그 중에서 강남의 아파트인데,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잉여된 돈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고, 하나는 이제 통화량 증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먼저 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총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거든요.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아요. 인구가 더 많이 줄어도 타격이 없을 만한 동네를 찾아서 다 이동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자, 대구에 있는 부자, 강주에 있는 부자도 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그러고, 강남에 오르면 뭐 마영성 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구 감소가 가져다주는 공포, 이게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오래 취재해보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이제 이런 경험으로 보자면, 서울의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쌀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수도권의 인구 이제 절반이 살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들이 쫙 있고,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 제한입니다. 숙식을 하고 세간살이 들여다 놓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수도 안에서 확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파리 이런 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좋은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태생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 가격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이거를 안정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 구조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영국과 훨씬 더 근접합니다. 런던과 비런던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갈등이 극대화됐던 게 어떠냐면, 이제 2020년에 베를린 시정부가 월세 상한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인 2019년 월세를 표준 월세로 해가지고요 5년 동안 인상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집주인들이 세를 안 주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한번 이제 계약을 맺어버리면 최소한 5년을 월세가 묶여버리니까 버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세집을 못 구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베를린 시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외곽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얻다 보니까 그쪽에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인위적으로 집값이나 이제 부동산 격차 이런 거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총체적인 어떤 부정을 해버리려고 하면 해법이 좀 생기기 어렵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패하기 쉽고 개인의 차원에서 투자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집값과 관련된 거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다주택자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비싼 거 하나를 소유를 하겠다라는 그 열의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다주택자를 허용을 하면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값, 월세값이 조금 더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다주택자에도 전셋집과 월세집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당장 이제 서울의 갭 투자를 이제 규제를 막았잖아요. 전셋집이 물량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셋값이 올라가게 되고 매매가도 이제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다주택자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세를 내놓는 집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은 전셋값이 좀 더 안정되고, 이제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똘똘한 한 채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시기에 돈을 갖고 있고 자산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를 하나를 잡고 안 놔주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세금이나 이런 걸 때린다 하더라도 정부를 욕할 뿐이지 그거를 팔지는 않습니다. 희소 가치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를 보는 관점, 이거를 너무 적듯이 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 이런 건 늘 있는 거고요. 그게 폭발한 시기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에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정부에서 많이 내놓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정부에서는 집값 대책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거든요. 시장을 들쑤셔 놓는 그런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대책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단기간에 과열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참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공화국이 됐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금융제도가 세계 표준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집을 이제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잖아요. 근데 한 2010년 전까지는 어떠냐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이자만 갚는 거예요. 원금 갚지 않아요. 집을 팔고 원금을 다 갚고 이제 다른 집을 사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가계부채를 많이 키우고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는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2010년대에 들어가서 2010년대 초반부터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원리금도 같이 상환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융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2010년대 들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2008년에 전세대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냐면 자기 주머니에서 따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자를 갚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매달 주거를 위해서 돈을 일정액을 이렇게 좀 지출하는 게 2010년대 들어서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표준화되고 보급이 된 겁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금리 시대랑 결합이 되면서 빚을 좀 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자산을 불려가지고 더 비싼 거를 사는 게 결국은 더 많이 오르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공학이 됐다는 건데요. 근데 외국도 비슷합니다. 외국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갚느냐 아니면 월세를 내느냐의 어떤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가계대출이 이제 우리나라에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왜냐면 LTV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70% 이하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뭐 오랫동안 묶여져 있었고 실제 LTV가 이제 집값 대비해서 한 40%에서 한 50% 사이 정도거든요. 무너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고 외국에서는 보통 80% 90% 이런 게 흔하거든요. LTV가.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망가질 확률 이런 거는 솔직히 되게 낮은데 근데 문제 뭐냐면 소비 여력을 굉장히 좀 낮춘다는 거죠. 빚을 갚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지 않습니까? 대출 조건을 DTI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 대비 월급을 갚아야 되는 돈의 비율 이게 세전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빚을 너무 많이 늘리게 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의 보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그만큼 급여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금융 심화의 시대거든요.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통화량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근데 여전히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계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금융 관점을 조금 높이고 해야 이제 균형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소득자가 한 2,100만 명 정도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이제 통계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180만 명이거든요. 연봉 1억 원 이상 월급쟁이가 가장 최근 이제 자료가 2023년인데 2023년 기준으로 139만 명이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올해 기준으로 15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 작년 말 기준으로 129만 명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10만 명이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급여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왔다.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성과급으로 한 1억씩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입사원이 성과급을 합치고 그러면 뭐 연봉으로 봐도 뭐 1억이 넘고요. 세전으로는. 뭐 어떤 사례를 들어본다면 30대 중반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뭐 한쪽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한쪽은 뭐 그 시중은행에서 일한다 이렇게 치면은 세후로도 월 평균으로 1,000만 원은 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집을 살 수 있냐면 수중에 4억 원이 있어요. 6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10억 원짜리를 살 수 있거든요. 이 6억을 대출을 낼 때 금리를 연 4%로 해가지고 한 30년 갚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달에 갚는 돈이 한 280만 원대거든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걸 주거비에 쓰는 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다들 이 정도는 지출을 하고 삽니다. 자, 인당 1억 원이 아니라 가구당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자, 2020년에는 가구의 연소득이 1억이 넘는 게 딱 20%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2023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2.6%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포인트가 작아 보일 뿐이지 이게 가구 숫자라면 5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사이에 연소득 1억대로 올라선 가구가 이 정도로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왜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점점 이 대기업에서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보다 전문 경영인을 쓰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문 경영인들은 당장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세금 제도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법인세로 많이 내느니 이제 직원들한테 연말에 성과급으로 많이 뿌려준다.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진 그런 대기업들이 많고, 자, 임원이 안 되더라도 잘리지 않고 계속 회사를 오래 다니거든요. 근속 연수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임원 성직 안 됐어도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근속 연수를 보면, 자, 2004년에 평균 근속 연수가 6.8년밖에 안 됐어요. 6.8년. 근데 작년에는 13년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내가 이직 안 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25년 이상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고용제도의 변화, 이런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게 상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원래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을 쫓아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가지고 내쫓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를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기업의 인사관리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된 게 2019년 7월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2020년대 대해서 어땠습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잘리고 더 오래 다니게 된 게 이게 동시에 맞물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대기업의 여성 정규직들이 되게 많아졌고 오래 다닙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근속 연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보면 여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싱글인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남편도 그 정도 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전으로 한 3억은 법니다. 급여 소득으로만. 올해 이제 대출 규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정도 되는 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 낸다고 때 10억 정도 신청하잖아요. 바로 승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제도 이런 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있고, 또 이것이 실물경제, 부동산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제가 뭐 대기업 정규직이 이제 신흥 금융귀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분들의 어떤 신용 여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상승했고 굉장히 좋아졌다. 사회 변화 이런 것도 좀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패냐 불패가 아니냐 이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도시고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에서 그 중에서도 선호받는 주거수단인 아파트 값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편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 풀린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추세적으로 꺾일 수가 있느냐, 20억 하던 게 15억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이 파이낸셜 디프닝이 심각한 그런 사회거든요. 금융 심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의 포인트를 조금 더 높여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확 꺾일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한 3천만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준다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의외로 서울 인구가 언제부터 감소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인구는 1992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게 1090만 명이었고요.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인구가 930만 명. 그래서 33년 동안 16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도가 엄청 비대해졌거든요.
서울의 집값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경기도로 나간 사람들이 많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하고 한 번 사면 멈춘다, 이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주택 가구가 한 56,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43, 44% 정도 되는데요. 자본이 모자라거나 집값 하락에 배팅하고 있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주식 같은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 매매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꽤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집을 아예 안 사는 사람이 이 그룹이 있는 거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복수로 계속해서 거래를 합니다. 집을 한 번이나 산 사람은 갈아타면서 주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차례 사면서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 사고 안 사는 사람은 현실에는 극히 미미해요. 이거는 체감상 그렇습니다. 집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 소유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이 9년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30살에 집을 샀으면 60살까지 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집을 적어도 한 3번은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속도잖아요.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속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더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기는 쉽지 않다.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거 곧 폭락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안 사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